자, 이번 시간에는 교육사철학 제3강. 자,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36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49페이지. 자, 이제 어떤 문제냐면, 소피스트,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 사상이 주는 교육적 함의. 예.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이게, 예,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패러다임. 이것은 우리 교육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따 끝에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 중심주의를 내세웠던 소피스트들의 학문적 저항 정신이 갖는 함의를 논하라.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의 학문적 저항 정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진보주의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도 급진적인 진보 사상을 갖고 있었던 통진당이 헌재에 의해서 이현 정당이 이제 이현 정당으로 판결받아서 해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 또 이런 좌파와 우파와의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2500년 전에도 이 소피스트들이 진보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소크라테스, 물론 소크라테스도 처음에는 소피스트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사상적인 계보를 달리어져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는 보수적이면서 전통주의적이면서 객관주의 패러다임이고 이쪽에 소피스트든 좌파, 진보, 주관주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현재 지금 21세기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객관주의 패러다임에서 주관주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주의가 주관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지식관도 바뀌고 교수학습 방법도 바뀌고 학생을 보는 눈도 바뀌고, 그래서 이 객관주의, 주관주의는 교육학 전반을 관통한 하나의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학문적 저항 정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보수적이었던 이런 소크라테스 학파에 대해서 진보적 입장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질적 전환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서로는 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패러다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래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서론에서 써주면서 소피스트들의 학문적 저항 정신은 아테네 교육의 질적 변화, 다시 말하면 보수주의를 진보주의로 바꾸는, 또 이런 객관주의 패러다임을 주관주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이런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없으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의 양날개, 비행기의 양날개라고 하는 것은 좌만 있고 우가 없다거나 우만 있고 좌가 없다거나, 우는 너무 강한데 좌가 너무 약하면 그 비행기나 이런 것이 꼬꾸라지고 말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 사회가 발전이 잘 되려면 좌와 우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checks and balances, 견제와 균형을 취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그 시각을 놓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지금 너무나 우로 흐른다거나 보수로 흐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건전한 진보, 이런 정당이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존재를 해야 발전을 한다,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바탕지식 다지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피스트의 교육사상인데, 원래 여러분 아시죠? 이 소피스트는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쉽게 말하자면은
군인이 부족해요. 그래서 평민 계급들의 청년들을 페르시아 전쟁에 많이 투입을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스가. 그러니까 이런 평민 자제들이 당연히 자기가 이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요구하게 되고 또 출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쉽게 말하면 왕이 혼자 통치하던 그런 시절, 귀족 정치나 왕이 혼자 통치하던 그런 시절에서 이런 민주정치로 발전을 하게 된 배경이 아테네가 된 것이 바로 이런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그리고 평민 계급이 전공을 세워서 출세의 길을 달리자 이 평민 계급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면 우리 자식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교육열이 아주 팽창을 했었어요. 이때 이들의 교육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난 지식계층을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다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타고라스는 뭐냐? 만물은 변화한다 이겁니다. 유전, 흐를 유, 구를 전. 이게 변화적 세계관이에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의를 보십시오. 연인관계도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한때는 내가 A정당을 선택했지만 또 A정당과 헤어져서 B정당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게 모든 것이 변한다. 지식도 변하고 가치도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관주의죠.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 소찬이냐 성찬이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가령 몸이 콜레스테롤이 많고 너무 지방질이 많고 이런 사람한테는 고기 반찬이 소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고기를 못 먹고 몸이 허약한 사람은 기름진 음식이 성찬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쟁 때는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이 각광받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한 명만 살리는 행위로도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게 모든 건 변한다, 상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만물이 유전하면 이거 보십시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게 인간 중심주의고, 인간의 감각이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짜다, 싱겁다 하는 이런 것은 사람에 따라 전부 다른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주의고, 이들은 이성을 통한 어떤 지식의 발견보다는 감각을 통한 발견을 중시했다 이거죠. 감각. 보고, 듣고, 만져보고 이런 감각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국가 이전에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자, 국가를 부정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마녀 사냥식으로 잡아버립니까? 이들이 국가를 부정했다기보다는 국가 이전에, 국가란 것은 개인이 모여서 된 거다. 그래서 국가라고 해서 개인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 굉장히 진보적이죠. 그리고 제노는 나는 화살은 정지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화살이 날아가는데 정지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어느 순간을 딱딱 띄어서 보면 그 화살은 정지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 논리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후세가들이 궤변론자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들이 담고 있는 이런 철학적 사상은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주관주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식이든 가치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구성주의 학습관이 나오게 되고 교수 학습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옳은 것이 정의다. 이런 것은 나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법의 기계적인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희생된 소수 계층의 이익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것이 정말 우리 민주주의에 꽃을 피우기에는 비판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볼 때, 이 소피스트의 교육사상은 21세기 지금도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처음에 소피스트였지만은 나중에 이제 입장을 바꾼 소크라테스는 아까하고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양반은 주관주의가 아니라 객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지식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 가치, 절대적 이 지식관을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은 개인보다는 국가가 더 먼저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셨다는 그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변한 것은 없고 주관보다는 객관적인 어떤 진리, 절대적 가치를 추구했으며 개인보다는 국가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을 해야만이 결국에는 진리를 터득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생긴다 해서 평생을 자신의 무지를 자각시키는 방법으로서 대화법 또는 문답법을 구상했었죠. 대화법, 문답법은 주입은 절대 아니고 개발이며 학습이란 적성과 개성에 맞아야 학습이란 개념을 자발적으로 구성한 거다. 이걸 잘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대화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반문법하고 문답법하고 이렇게 이어져요. 아니, 삼파법하고. 그러면 반문은 뭐냐? 네가 틀렸다, 네 말이 잘못됐다 설득하거나 뭘 주입하지 않습니다. 반문만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러니? 자, 내가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내 주변에 나는 담배를 오랫동안 피다가 벌써 12년째 담배를 끊고 있죠. 근데 내 친구 녀석 하나는 담배를 끊을 필요가 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가 몸에 그렇게 뭔 해롭냐, 뭐 담배 핀다고 해서 오래 살고 빨리 죽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친구한테 소크라테스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믿는 아이 또는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아이한테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내한테 나는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반문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할머니도 담배를 즐기셨지만 9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또 반문을 해요. 너희 할머니 혼자 담배를 피우는데 90세까지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근거가 되느냐? 라고 반문을 하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으면 사람은 피아제식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인지적 비평형, 소위 말하면 인지구조가 늘어지고 이 비평형이 오면은 불편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동기가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마치 산파가 옆에 용기를 줘서 아이를 순산하도록 자극을 주듯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념을 구성하도록 안내와 언어적 중재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입보다는 개발, 탐구적인 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오늘날 탐구학습, 발견학습, 개발학습의 기초가 되면서 이런 구성주의 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방금 전에 장 피아제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피아제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피아제는 먼저 무지를 깨달아야만이, 즉 인지적 비평형을 유지해줘야 평형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동화와 조절을 해서 새로운 관념이 발전한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는 산파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아니라 학생과 공동으로 진리를 생산하는 것이고 지식의 부여가 아니라 사고력의 발전을 자극한다는 이 말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에 진짜 가르쳐줘야 할 것은 뭐다? 이런 사고력을 가르쳐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21세기 새롭게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 정말
멋진 얘기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지를 깨달았을 때 진치, 참으로 무엇이 선인지를 아는 이런 것이 선한 행위를 가져와.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해야만이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지행일치고, 이게 나중에 도덕교육의 인지론적 접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교육의 인지론적 접근, 뭐 피아제, 또 피아제 이론을 세분화시킨 콜버그, 이게 이제 우리 심리학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행일치의 뜻을 잘 알아줘야 돼. 그리고 R.S. 피터스도 말을 합니다. R.S. 피터스는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지식을 가르쳐야 도덕적 삶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르쳐야만이 합리적 마음을 가져오고, 합리적 마음이 발전해야만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전부 지행일치. 또 우리 주의 사상도 뭡니까? 선지후행입니다. 주의, 선지. 먼저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뒤에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선지후행, 지행일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부 우리가 지식교육을 부차적으로 본 게 아니라 지식교육이야말로 사람을 올바르게 사는데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동굴 비유,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사상을 여기에서 이제 간단히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 36페이지 보면 소피스트의 교육사상 해가지고 주관주의, 상대주의, 변화적 세계관, 개인주의, 인간중심주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갖는 교육적인 함의를 꼭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교육 방법이 나오는데, 소피스트들은 최초의 직업적 교사들로서 가르치는 것을 하나의 예술로 봤습니다. 아트, 하나의 기술과 예술. 이 예술이 뭐죠?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가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자기의 혼을 불러 넣어서 그 재료의 성질에 맞게 그 재료를 가지고 다른 예술품을 만들어내듯이 학생의 특성에 맞게 교사들이 혼을 불어 넣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기술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들은 가르치는 기술, 즉 교수 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사고와 실천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 소크라테스가 나와요. 자,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읽지 않는 것도 읽어줘야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나중에 교육학 논술을 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학 논술하고 객관식 공부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 보면 이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자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대화법이 이제 나오죠. 38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면 무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대화법, 응답법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지를 터득해 주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바르게 알려고 하는 동기가 나오고, 이것이 인지 발달의 원동력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사람은 탐구심이 나와서 뭔가 배우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을 탐구적 존재로 봤다는 이런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무지를 깨닫게 해서 스스로 개념을 구성해 조언하고 자극을 하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21세기에 필요한 사고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교수법이 된다는 점,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교사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중간에 지덕합일도 아까 충분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처럼 덕과 지혜용법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지식이고 지식이고 덕이다. 또 이것은 우리 주위의 선지후행하고도 같다고 했는데, 제자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선생님께서는 덕의 기초를 지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식이 있고 배운 놈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덕의 기초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도덕적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습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습관. 이것이 바로 또 아리스토텔레스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사상이 우리 17, 18세기 실학, 또 우리나라의 실학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다산정약용이 실학자이죠. 이분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서 올바른 행동을, 도덕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습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원래 타고난 성품이 선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크세노폰의 그러한 말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알아줘야 되느냐? 39페이지 2에서 9번째 줄 보면 동그라미 3번이 이 논리를 연대적으로 번역하며 학습은 주입이 아니고 개발이며, 학습이란 비학습자의 적성과 개성에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마다 기초 개념이 다르고 발달 단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자극을 줘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케 해야 된다면은 당연히 그 아이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지 2학년인지 중학교 3학년인지 고등학교 3학년인지 그 아이의 인지구조 발달 단계에 맞게 자극을 줘야 된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란 비학습자의 적성과 개성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학습이라는 개념을 자발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는 쌈파 역할이 되는 것이며, 사제 동행식, 선생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 게 아니라 선생과 학생이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구성해가는 이런 교육. 그래서 교육은 지식의 부여가 아니라 사고력의 발전이다. 이것은요, 앞으로 수없이 듣게 되는 구성주의 학습의 목표이기도 하고 21세기 창의적 인재를 기르려고 하는 우리 교육의 방향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런 것을 구성주의와 연계해서 소크라테스하고 연계한 통합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칠판을 보실까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자체로서 문제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는요, 방금 전에 소크라테스하고 소피스트의 그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패러다임의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객관식과는 달리 플라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44페이지하고 47페이지만 보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우선 44페이지에 보면요, 자, 44페이지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구로 비유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44페이지를 펴놓고, 자, 전자칠판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뭐 입시논술에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이렇게 동굴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가 뭐가 있냐면 태양이 있죠. 선. 밝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멩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캄캄한 어둠의 세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밝음의 세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수들이 이렇게 쇠사슬이 묶여서 이렇게 제수들이 포박당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타냐? 횃불이 타고 있어요. 횃불.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보일까요? 그림자가 보일 것이죠. 그러면서 요 제수들은 뭔만 봅니까? 그림자를 보고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요거요, 어둠의 세계, 이게 현상계고요.
그리고 밝음의 세계, 이게 이데아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데아계. 뭐 이데아는 아이디어라 해가지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방 안에서 놀고 있는데 마을 해관에서 엄청나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막 축구하는 그 소리가 나고 막 아이들끼리 우리 친구들이 깔깔깔깔 웃고 이런 뭐라고 할까요? 소리가 재밌게 들려.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서 탁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우리 내 이의 형, 바로 밑에 형, 그 다음에 내 밑에 동생, 나 이렇게 쇠사슬로 탁 묶어서 아버지가 막고 있으니까 생각만 하는 거야. 여기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여기에서 용기 있는 내 바로 이의 형이 탁 뒷문으로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해관에 딱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시시해. 내 차라리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나머지 동생들한테 야, 저 마을에 뒷동산에 나가봤자 공도 없고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 춥고. 그러지만 나머지들은 그걸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걸 연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제수들이 보는 그림자는 진리의 세계가 아닌 가짜 세계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세계는 뭐예요? 요 밝음의 세계.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어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 밝음의 세계를 추론할 수 있는 지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밝음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한다고 해서 10개자를 씁니다, 이게. 그리고 밝을 명자를 써서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계명은 뭐냐면 소크라테스 말에 의하면 장님이 눈을 못 떠도 지식이 있어서 지식을 가지고 세상사를 보면 그 사람은 장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눈을 뜨고 있어도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감각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보고 지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눈을 떴으되 장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지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계명을 교육의 목적으로 봤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내가 뭘 그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내가 그리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대답 좀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 삼각형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건 진짜 삼각형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짜 삼각형이 되려면 여기가 붙어 있어야 되고 직선이 돼야지 이렇게 꼬불꼬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현상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삼각형은 이데아 속에만 있는 것이죠. 예, 진짜 삼각형은.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은 가짜고 진리의 세계는 이데아계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플라톤의 교육적인 함인데, 자, 여러분 교재 44페이지를 보실까요? 교재 44페이지를 보면 동굴안은 현실 세계요, 동굴 밖은 이데아 세계다. 실제 본질이다. 동굴 속에 살면 망상이고 무지와 우리의 가능성 속에 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르막길을 통해 동굴 밖으로 나오죠. 이건 세계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상태에서 지성적 인식의 상태로 상승하는 것.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태양은 학습과 탐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보게 되는 진리, 이데아를 의미해요. 이데아. 진짜 상상 속에 있는 진리. 근데 진선 미중에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최고로 봅니다. 즉 선을 보는 눈. 그리고 교육은 단순한 지식을 학생의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일방적 작용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영혼을 전향 자극을 해서 국가사에서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스스로 다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것. 그래서 동굴로 내려가는 이유는 그 무지하고 목매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어쩝니까? 배운 사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동굴 밖으로 가서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을 깨우쳐야 한다. 이게 이제 지식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취할 것이 뭐냐면 지적인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 이게 이제 지적 안목이라는 거예요.
예, 지식이 없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올바로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만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보는 게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할까요? 음악에 대해서 기초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좋은 곡을 듣고 즐겁고 아주 기분이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음악에 대한 지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한낱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음악에 대해서 지식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게 전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고, 이런 걸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발글명 10개, 진리를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하는 것, 지적 안목을 길러주는 것, 이게 교육의 원래 목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2014년 12월 6일에 봤던 그 문제하고도 상통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47페이지를 보실까요? 47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쌍괄호 나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인의 완성, 욕구, 습관, 이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은 누구든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생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욕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추동입니다. 내가 저 앞에 있는 물을 먹고 싶기 때문에 그 물을 따먹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고, 이 벼랑 끝에 달려있는 맛있는 포도를 먹고 싶은 욕구가 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구가 없어버리면 동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욕구는 나쁜 쪽으로 쓰일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것도 욕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 여인을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 좋은 쪽으로 쓰여져 있죠. 그러나 나쁜 쪽으로 또 아주 동물적인 그 어떤 욕구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쪽으로 방향을 들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욕구는 반드시 인간이 신체가 있는 한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욕구는 이성에 의해서 인도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습관화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이성이 있으면 올바로 행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만 있다고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도덕적 습관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이 점에서 다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요, 자, 전자칠판을 보실까요? 꼭 기억합니다. 나중에 우리 교육심리학의 도덕 발달 이론을 보면 피아제와 콜버그가 나오고, 그리고 이걸 비판하고 나온 것이 이제 길리간이라든지 콜버그의 제자예요. 나딩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도덕교육의 인지적 접근이야. 쉽게 말하면 지식교육이 도덕적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습관을 강조하고 반복과 실천을 중시해서 습관화를 강조해. 이게 바로 덕목교육, 인격교육,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따지는 교육이라면, 이것은 따지기 이전에 습관이 중요하다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태제가 여기서부터 연결이 된다. 자, 여러분, 이제 전자칠판에서 다시 교재 47페이지를 보실까요? 쌍괄호 나의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중간에 인간의 영혼은 신체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한다고 했으면 신체가 있기 때문에 이성만이 아니라 욕망이 있는 거예요. 배고픔, 밥을 먹고 싶고 또 우리가 사랑도 하고 싶고, 이러한 비이성적 부분을 이성에 따르도록 하는 데서 윤리의 덕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성이 욕망을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구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과 연습을 반복해서 습관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욕구는 습관을 통해 통제되고 좋게 되거나 나쁜 성향으로 바뀌게 돼. 그리고 이성은 습관을 통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 그러면 이성이에요. 지정체 또는 지정의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정이 욕구, 의가 실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정의 또는 전인교육, 욕구, 실천, 이성을 함께 중시한다.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딱 줄 것입니다. 또 뒤에 나와요. 뒤에 또 나옵니다. 교육심리학에. 그래서 이것을 플라톤과 이제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 또는 지행일치, 또 주의의 선지후행 이런 것을 하나 묶어서 피아제 콜버그와 묶어갖고 도덕교육의 인지적 접근, 그 다음에 실천과 습관을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나딩스, 길리간 이런 사람들 묶어서 이런 습관을 중시하는 덕목교육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분야가 이제 끝나고, 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이 태제에서 꼭 여러분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우리 교육학 전체와 연결된다는 것,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고 조금 이 문제를 자세하게 보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잊어서는 안 돼.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각 파트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요 분야. 자, 이걸 좀 더 한번 자세히 또 앞으로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주의와 이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교육학에서는 아주 핵심 개념 중에 핵심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을 했다면은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이다. 그러면 20세기가 결국 뭐죠? 예, 산업사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사회가 아니고 21세기이죠. 이걸 이제 뭐 탈산업사회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패러다임이 주관주의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객관주의, 주관주의의 논쟁은 방금 전에 우리가 말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소피스트, 예, 소피스트.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소크라테스. 이렇게 해서 서양 교육사하고도 이제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과정론을 보면 말이죠. 이 교육과정론을 보면은 이 교육과정, 즉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명사형으로 쓸 수도 있고 동사형으로도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명사형으로 쓸 때 교육과정의 개념은 교수 요목이 되는 거예요. 즉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담아져 있는 것은 가르치고 싶으면 가르치고 말고자 하면 말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요목이라는 게 반드시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동사 형태로 볼 때는 일종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뭐냐, 선생님이 가르치고 배워야만 할 것, 이게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에 갖는 경험,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실존적 체험이라고 하죠. 이처럼 객관주의는 서양 교육사에서는 이런 논쟁으로 나오고 교육과정론에서는 또 이런 논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철학에서는요, 우리가 객관주의 패러다임 그러면은 대개 본질주의나 항존주의, 이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 주관주의 패러다임 그러면 진보주의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보주의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은 변한다는
변화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진보주의가 되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서양 교육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교육과정론, 교육철학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교육의 어떤 평가라든지 또 이 교육 통계, 평가, 교육 연구 이런 데서는 이 객관주의 패러다임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측정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측정은 여러분 정확하게 수치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수치화한다 그러면 이거는 신뢰도를 중시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주관주의 패러다임은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죠. 즉 양적인 연구가 아니라 질적인 연구를 하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평가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총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총평은 글자 그대로 총체적 평가, 양적인 평가만이 아니라 질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사회학에서 우리가 교육사회학을 보면은 구조주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구조주의에는 다시 기능론이 있고 갈등론이 있죠. 이런 것은 객관주의 패러다임이에요. 객관주의 패러다임. 그러나 이런 객관주의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나온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구조주의를 비판한 거. 그런 게 이제 실존주의라든지 해석학이라든지 또 문화기술지적 연구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교육심리학에서는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뭐냐면 이 객관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것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행동주의 심리학이 뭐죠?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를 하려면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관주의 패러다임은 바로 인본주의하고 관련이 됩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는 이런 주관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인간을 연구할 때는 철학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런 거. 그러나 여기에서는 객관주의 패러다임에서 인간을 진짜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면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하나 한번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행정론이 있죠. 그럼 교육행정론에서 이론의 변천이 어떻게 바뀌느냐?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행동과학이론, 그 다음에 체제이론, 여기까지가 바로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할 때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공부가 꽤 많이 된 건데 하여튼 이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동과학이론, 체제이론까지가 바로 이 객관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조직관리 방식이에요. 그러나 70년대부터는 이런 객관주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주관주의 패러다임이 나오게 되면서 능률만이 최고가 아니다. 그래서 조직의 능률보다는 조직 속에서 인간의 어떤 인권, 또 여성의 인권, 이런 것을 강조하는 철학적 접근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약하면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 행동과학이론, 체제이론은 딱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은 조직의 효율성을 올릴 것인가, 이러한 실증주의 객관주의 패러다임이라면 여기서는 그 조직의 능률이 누구를 위한 능률인가, 혹시 조직의 능률을 너무 강조하면서 여성을 핍박하지 않았는가, 또 조직의 효과성을 올리려고 하는 나머지 조직 속에서 어느 특정 계층이 너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가, 이런 가치 판단을 주로 하는 철학적 접근이 바로 교육행정론의 접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은 이런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런 객관주의 패러다임이
학문 연구나 인간을 평가한 것이나 교육을 하는 것이나 조직 관리에서 이 모더니즘적 객관주의적 패러다임이 성행을 했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 탈산업사회, 정보화사회, 21세기 변화 무쌍의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더니즘을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패러다임 자체가 주관주의, 상대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지식관도 바뀌게 되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완전히 교수법도 바뀌게 되는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문제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어떻게 지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교수법의 차이를 가져오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요 객관주의 패러다임에서는 교과서를 금과 옥조로 봐요. 요즘 TV에 보면 금과 옥조란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당이 청와대가 한 말을 금과 옥조로만 보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관주의, 상대주의 패러다임에서는 교과서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사는 실행자가 된다면, 여기는 교사는 교과서를 그대로 읽어주는 실행자가 아니라 재구성자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했죠.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교육학의 전 분야를 관통하는 지식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이 교육학 논술에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다. 그래서 꼭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익숙하게 해주면, 이제 조금 있다가 교육 철학을 들어가거든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와요. 예, 거기에서 다 이대로 써먹습니다. 요 진보주의 철학에서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질적인 연구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실존주의는 이런 구조주의와 다르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자, 여러분 요거 잘 익숙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